문지 아나운서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 잘 하세요? 저는 진짜 약한 편이에요. 약한 편이세요? 네. 뭐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해서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만 들어서 가사를 들어야 되고요. 다른 걸 할 때 그냥 다른 일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좋습니다. 저는 제가 뭘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옆에서 떠들고 욕을 하던 뭘 하던 네, 네. 저는 안 들려요.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머지 세 분 중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 하는 것 중에 예가 있는 거? 애들이 있으니까 요리도 한꺼번에 한 3-4가지씩 하면서 가스불을 다 켜놓고 그 상태에서 음악 틀어놓고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남편이랑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발전을 해서 제가 그 상황으로 몰아진 것 같아요. 할 수 있도록. 네,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께서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 진짜 많죠. 네, 네. 자, 제가 멀티태스킹이 왜 원천적으로 인간이 불가능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아보세요. 금방 찾으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의 경우에서 한번 빨간 사각형 찾아봐 주십시오. 그것도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사실 실제로 시켜보면 왼쪽 경우에서든 오른쪽 경우에서든 빨간 사각형을 찾는데 시간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빨간 사각형을 찾아야 될 때 이 나머지 초록색 사각형들은 다 뭡니까? 회방꾼들인데 회방꾼이 3개에서 훨씬 더 3배 이상 늘어나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상황에서는 좀 달라져요. 이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찾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정 시간이 걸리는데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첫 번째 경우와 지금 경우에는 뭐가 다른가요? 아까는 빨간 녀석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빨갛고 사각형인 걸 찾아야 정답이죠. AND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 AND가 뭡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죠. 아주 간단한 멀티태스킹의 상황이 들어가니까 약간 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ND가 한 3개 정도가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게 바로 원리를 찾아라예요. 못 찾습니다. 여기서 원리를 찾아야 되면요. 남자다, AND, 안경 썼다, AND, 모자 썼다. 이렇게 AND가 몇 가지만 들어가도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장면을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원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시에 해야 되는 게 AND인데 AND가 3가지만 들어가도 우리 인간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멀티태스킹에 별명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악마랍니다. 어느 정도 악마느냐? 내가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신경을 안 써야 되는 일에다가 붙여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멀티태스킹 상황도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을 갉아먹습니다. 대표적인 게 껌이에요, 껌. 자, 껌 씹을 때 신경 써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씹으시는 분 안 계시죠? 왜냐하면 껌 씹을 때 잘못 씹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혀 깨물잖아요. 사실은 이게 혀를 안 깨문다는 게 엄청난 동작이긴 하죠. 이게 계속 철판 2개가 왔다 하는 건데 혀가 넣었다 뺐다. 사실은 이거 99%의 확률만 돼도 큰일 나죠. 정확도가. 왜냐하면 그래도 100번 씹을 때마다 한 번씩 혀가 끝나는 큰일 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교한 활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도 많이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 안 씹어요. 자동화된 행동이죠. 근데 이렇게 껌을 씹은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게 하면 껌을 씹지 않는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것보다 단어에 대한 기억력이 20% 가까이 떨어지는 연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쓰는 멀티태스킹조차도 무혐하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껌을 씹고 난 다음에 껌을 뱉고 단어를 외우면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돼서 이게 단어를 외우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껌을 씹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한 거예요.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이 멀티태스킹과 스위치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까 설수연 씨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가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스위치를 잘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요 일에 잠깐 주의를 머무셨다가 바로 다른 일로 주의를 옮기셨다가 다시 그걸 주의를 빼내서 다른 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이 능력도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스위칭을 잘하는 정도만 돼도 항공기를 잘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를 선발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검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문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난 진짜 안 된다. 맞는 거죠. 멀티태스킹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웬만하면 아이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에서 실제로 아이의 생각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만큼, 즉 어떤 거냐, 멀티태스킹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시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 멀티태스킹을 줄여줘야 인간은 나머지 하나의 일을 제대로 합니다. 멀티태스킹하면 아주 자동화된 일이라도 이유도 모른 채 계속 그 수준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로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씨께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글자를 읽으시는 게 아니라요, 글자 색깔을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무슨 색인가요? 녹색입니다. 네.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무슨 색인가요? 파란색. 파란색입니다. 대답이 좀 느려지는 거 느끼셨어요? 자, 이걸 굉장히 재밌게도 존 리들리 스트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던 자기 이름 성을 따서 스트룹 효과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요 순서대로 글자의 색깔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빨강, 파랑, 노랑, 연두, 주황, 검정, 보라, 회색. 네, 잘 하시네요. 색깔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색깔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파랑, 빨강, 검정, 파랑, 노랑, 파랑, 연두, 빨강. 중간쯤 넘어가시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우와. 처음에는 그래도 좀 되셨어요. 처음에는 저걸 빨강이라고 안 읽고 파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됐는데 한 연두색, 저도 지금 실수하네요. 파랑, 그 다음에 노랑이라고 대답해야 될 중간 부분쯤 되니까 이제 자꾸 습관이 나오죠.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 못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지금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예전엔 습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시켜봤는데 그 일을 잘 못하면 그 일에 뭐가 숨어 있느냐? 예전엔 하는 게 정답이거나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는 게 정답일 때 우리 인간은 그때 또 어떤 일을 잘 못합니다. 습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의 습관이라는 걸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없앨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의 습관이라는 걸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없앨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그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아니죠. 나쁜 습관 위에 다른 습관을 덮어 씌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악습을 어떻게 없앨까요? 나쁜 습관을 어떻게 없앨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습관으로 덮어 씌우세요. 내가 TV를 볼 때 손으로 자꾸 뭘 집어먹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TV를 보면서 그 손으로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손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손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플로리다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교수가 자신의 책 의지력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쁜 습관을 사람의 의지로, 본인의 의지로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허황된 착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담배를 끊으셨을 때요,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의지력이 있을 때 이때는 담배를 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요, 다른 의지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담배를 피는 겁니다.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고 오전 11시까지 참고 계셨어요? 이건 담배에 관련된 내 의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한 오전 11시 좀 넘었을 때 다른 부하 직원이 왔는데 서류를 엉망으로 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내가 불불 화가 납니다. 딱 이랬는데 내가 어제 다른 직원들한테 왜 동료들끼리 화를 내냐. 서로 격려하면서 일하자. 그리고 내가 그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척 해야 되죠. 그래서 짝을 괜찮아, 힘내, 다시 해와. 그냥 속으로 불불 끓습니다. 그럼 내가 이 화를 참기 위한 데다가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럼 뭡니까? 의지가 고갈됩니다. 담배를 참기 위한 의지가 아니라 저 친구한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총량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혹은 총량에서는 어쩐지 소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총량의 법칙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분야는 다르지만 종류가 같은 에너지는 결국 여기서 소모되면 다른 곳에서 쓸 게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저의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에겐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한 군데서 막 지랄을 하면 다른 데 가서 지랄할 양이 줄어들고 어렸을 때 마구 지랄을 하면 늙었을 때 지랄의 양이 적어지며 너무 20대, 30대 때 이 지랄을 참으면 50대, 60대, 70대 때 이게 터져 나온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의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력도 총량의 법칙이 있답니다. 이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썼으니까 이 친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걸 막는 방법은 그 습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긴 경험과 연륜과 노하우가 있어도 직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철저히 지배를 당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이 합쳐서 1달러 10센트예요. 방망이가 공보다 1달러 더 비쌉니다. 공은 얼마일까요? 지금 대부분 10센트라고 오답을 하셨어요. 정답은 5센트예요. 5센트여야 1달러 더 비싼 야구 방망이가 1달러 5센트겠죠. 그럼 둘이 합쳐지면 1달러 10센트가 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선 10센트가 떠오르고 계세요. 왜 이럴까요? 이 이유를 설명드리기 먼저 앞서서 이렇게 오답이 빨리 나오는데도 오히려 높은 비율로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 난독증 환자예요. 우리가 어떤 글이든 단어를 읽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단어들이나 옆에 있는 단어들도 슬쩍 내 시선 안으로 들어오죠. 이걸 스팬이라고 해요. 리딩 스팬이라고 합니다. 읽는 것에 대한 범위죠. 눈의 범위입니다. 이게 좁은 분들이에요. 난독증 환자의 체험을 가볍게 해보시려면요, 동그랗게 종이를 말아서 이렇게 대고 그리고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난독증 환자니까 글을 휙 하고 읽을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박또박 읽으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또박또박밖에 못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답률이 높을 수가 있다. 우리는 저 글을 훅 읽으면서 1달러와 10센트라는 단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보다 1달러가 더 비싸다는 단어를 봅니다. 스팬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1달러가 더 비싼데 하나는 10센트, 1달러라는 정보가 있으니 1달러라고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센트라는 답이 더 빨리 오는 겁니다. 오답이.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혹은 정상인들도 저 문제에 대한 답을 오답 없이 정답에 더 가까운 비율을 높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난독증 환자분들처럼 또박또박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 되겠죠. 바로 이 상황에서 있는 겁니다. 글을 더 작게 하거나 글을 더 흐릿하게 하거나 글의 폰트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더 또박또박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10센트가 떠올라도 이건 아니구나, 5센트가 정답일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생각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직전에 무관한 일에 대해서 빠르거나 수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전에 무관한 일에도 빠르거나 수월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에서 발표를 내가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왠지 오늘 아침 7시 반에 나갔는데 버스가 바로 와요. 그래서 평소보다 빨리 버스에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 앞에 딱 도착했더니 엘리베이터가 바로 내려와서 문이 쫙 열립니다. 마치 나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쫙 들어가서 12층까지 올라가고 아침에 컴퓨터를 켰는데 이날따라 부팅도 빨리 돼요. 복사기도 빨리 돌아가고 커피도 다 내려와 있고. 이러면 마치 나는 10시에 들어가는 회의에서 오늘 회의가 잘 되고 발표도 잘 될 것만 같다는 자신감에 차면서 들어갑니다. 직전에 무관한 경험이 나의 자신감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그 전에 일들이 잘 안 풀려요. 버스도 늦게 오고 복사기도 잘 안 돌아가고 엘리베이터도 계속 위층에 가 있고 내려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이런 뭡니까? 왠지 오늘 회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양쪽 모두 착각이죠? 하지만 재밌는 건 이 착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보다 더 강한 팀을 만나서 고전이 예상될 때 굉장히 많은 노련한 감독들께서 강팀을 만나서 내가 의기소침해 있고 내 선수들이 뭔가 기거지고 있을 때 그 전에 전혀 무관한 행동이라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대부분 운동 경기를 앞두고 있는 좋은 감독들의 의식들입니다. 그런 무관한 일들이라도 빨리 그리고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뭔가 일이 잘 될 것만 같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만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많은 노련한 감독들께서 강팀을 만나서 내가 의기소침해 있고 내 선수들이 뭔가 기거지고 있을 때 그 전에 전혀 무관한 행동이라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대부분 운동 경기를 앞두고 있는 좋은 감독들의 의식들입니다. 그런 무관한 일들이라도 빨리 그리고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뭔가 일이 잘 될 것만 같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만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워워워 진정시키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들은 네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자기를 낮춰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뭡니까? 직전에 무관한 일도 오히려 느리게 하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게 되겠죠. 그게 군대예요. 군대에 가면요, 수천 명의 훈련병이 들어왔는데요. 굳이 그 수천 명 한 명 한 명에게 바늘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2천 명의 신병에게 또 실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뭘 시킵니까? 자기 이름표를 달게 해요. 자, 바느질 그거 하실 때 기분 어떠셨나요? 왜 그냥 박아주면 되지? 왜? 그쵸? 예. 박아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숙달된 병사가 재봉틀로 쭉 돌리면 아무리 몇백 명, 몇천 명이라도 쉽게 끝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박음질도 잘 되겠죠. 네. 근데 그 바느질 할 때 쉬우셨어요? 근데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죠. 예, 손에 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바보구나.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다니. 이런 일들을 왜 군대에서 자꾸 배치해 놓으시느냐. 직전에 무관한 일들입니다. 얼마든지 시스템이나 아니면 관련된 병사들이 스쿨다게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걸 자꾸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진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일을 안 배워도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을 줄여줘서 약간 적정한 수준으로 의기소침하게 만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일부러 무관한 행동들을 더 느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내가 좀 약간 자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무관한 일이라도 내가 찬찬히 다른 일에 시간을 써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진정이겠죠. 내가 의기소침하다, 반대로.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전혀 무관한 일이라도 만만한 일을 골라서 그 일을 쉽고 빠르게 잘해보십시오. 의외로 나한테 많은 위안이 됩니다. 노력, 몰입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 말고도 이렇게 우리를 재밌게 즐거운 착각, 긍정적 착각으로 집어넣어서 오히려 더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첫 번째죠. 한 6년 전쯤에요, EBS에서 제작한 0.1%의 비밀이라고 보통 불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0.1%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2010년도 전국 고등학교 60만 명 넘는 학생들 중에 전국 70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들이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전국에요, 4년제 대학 입시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교 1등은 당연한 거죠. 근처 고등학교 2개, 3개 더 합쳐서 1등하는 애들이에요. 이 엄청난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뭐가 다른가를 보여준다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당시에 이걸 안 보고 버틸 부모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이걸 안 볼 선생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이게 히트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작진께서 저한테 꽤 급하게 오셨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어떤 고민? 자기네들이 참 많은 걸 비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IQ, 당연히 비교했겠죠. 기억력, 연산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 비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학력, 부모님 소득, 어디 사나, 특목고 여부, 정말 많은 걸 비교하셨는데 단 한 개도 차이가 안 난 거예요. 방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타이틀이 0.1%의 비밀인데 내용이 뭐예요? 없다. 그래서 그때 제작진과 제가 마주 앉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제가 떠올랐던 게 바로 메타인지였어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좀 재구성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15개를 기억해낸 아이는 12개를 기억해낸 아이보다 3개 더 기억 잘하는 거죠. 이건 차이 안 납니다. 제 관심사도 아니고. 저는요, 메타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스텝이 더 있었느냐, 중간에. 20개의 단어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 걸 써내려가기 전에 나 몇 개 기억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직 안 써본 상태에서. 이게 뭐예요? 내 기억을 보는 눈이죠. 메타인지입니다.
20개의 단어를 봤는데 15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12개를 기억하면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3개 생긴 거죠. 20개 똑같이 보고 난 다음에 내가 10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한 아이가 정말 10개를 기억하면 아까 걔보다 기억은 2개 덜 했지만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는 0이죠. 0.1% 아이들은 이게 대부분 0이에요. 평범한 아이들은요, 기억력 점수는 같은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메타인지 차이가. 실제로 뒤에서 제작진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 차이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느냐? 그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세상에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만 내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작진께서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라고 하니까 제작진께서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무엇을 비교했느냐? 일상생활에, 특히 학교 생활에서 이 0.1% 아이들이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무엇을 비교했느냐? 일상생활에, 특히 학교 생활에서 이 0.1% 아이들이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설명을 더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고 삽니다. 친구들 질문에 설명을 해주는데 1시간 질문할 때마다 몇 번 막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대략 12번 정도 막혀요. 이 막혀있는 데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데죠. 내가 불충분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지점이에요. 이걸 1시간 설명할 때마다 12개씩 알아가는데 0.1%가 아니라 0.01%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여기까지는 방송 나간 거고요. 그 한 달쯤 후에 좀 더 재미있는 현상이 저한테 의뢰가 와요. 그건 뭐냐면 별도로 다른 샘플링된, 어쨌든 얘네들도 뭡니까?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이 뛰어난 아이들이 뭔가 다른 걸 보는 또 다른 연구진이 저한테 오셨는데 이분들은요, 차이기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 있죠? 0.1% 아이들처럼 뛰어난 아이들. 얘네들은요, 평범한 아이들보다 착해요. 너무 재수없지 않습니까? 저도 착해요. 근데 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안 되냐는 거죠.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착하다고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왜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착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설명을 누구까지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뛰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전교 1등일 거 아닙니까? 전교 2등이나 3등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전교 꼴찌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줍니다. 개의치 않고. 자, 그런데 공부해보셔서 그리고 일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죠. 전교 2등은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군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죠. 탁 하면 척하고. 근데 전교 꼴찌는 어떤 애들이에요? X제곱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애들이에요. 야, 그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끔해? 뭐 이런 애들이죠. 얘한테는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X 옆에 있는 2가 왜 이렇게 작은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수학의 역사를 설명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설민석씨로 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보다 자기보다 못하거나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자기보다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메타인지가 훨씬 더 강하게 점검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착하기 때문에 나보다 떨어지는 친구, 나보다 잘 못하는 동료에게도 기꺼이 설명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인간이 이타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전교 꼴찌하는 친구한테도 개의치 않고 설명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중에 꽤 많은 아이들은 한 1시간 반쯤 공부하다가 정리가 필요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럼 엄마는 밖에서 막 TV 보고 계시다가 알았어! 하더니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기 자리 찾아 앉아요. 앉으란 얘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공부한 거 엄마한테 설명해요. 이게 과연 단순히 전교 1등 하는 애들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IT의 총본산이죠. 뉴욕의 월가, 금융의 총본산 중에 하나죠. 독일의 막스 프랑크. 자연과학 하는 분들의 엄청난 사람들 많죠. 거기가 어디든 그게 기업이든
연구소든 아니면 금융가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 분야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의 보이는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많이 노력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인 IQ 같은 능력이나 남자냐, 여자냐, 부모님이 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소득이 얼마냐 이런 개별적인 능력과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내일과 무관한 사람한테까지도 설명을 하는 습관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요, 심지어 이런 임원도 본 적이 있어요. 사업 아이템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첫 프레젠테이션을 자기 방 청소하는 분을 앉혀놓고 하는 임원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도 알아듣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걸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면 돼요. 얘네들이 무언가 스타트업과 관련된 액션들이 빠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일과 무관한 사람한테도 설명을 즐기는. 실리콘밸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 중에 살짝만 담아서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장면들 중에 이거 꽤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탑 프로그래머나 탑 엔지니어가 아무 상관도 없는 근처의 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가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 자기가 하는 일, 재능 기부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이게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간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해라. 내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실제 직접적인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바마 대통령 옆에 서 있냐면요, 미국 프레지던트 메달을 받습니다. 혹시 여기 35세가 넘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꽤 계시네요. 1990년대에 카메라에 뭐 넣으셨나요? 필름 넣으셨죠. 옛날에 24번 찍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속칭 24방 필름, 24방짜리 필름이 3,000원 안팎이었어요. 그리고 36방 필름, 이게 4,000원에 육박했었죠. 20년 전에 우리는요, 사진 한 번 찍는데 150원씩 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보는데도 150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 한 번 찍고 보는데 300원씩 낸 거예요. 지금 물가로 감안하자면 한 700원 정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35세가 넘으신 분들은 지금도요, 디지털 카메라를 아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 둘, 셋 하시죠. 요즘 아이들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르죠. 자, 그런데요, 저 디지털 카메라가 스티븐 사손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는 그 순간이 엄청나게 전문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필름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꾸는 순간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낼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필름을요, 전문가스럽게 규정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어린아이한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저씨랑 안 놀아요. 그러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문 용어가 아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쉬운 말로 스티븐 사손은 필름을 바꿔봅니다. 필름은 그릇이다. 왜 그릇이에요? 이미지를 담으니까. 회사에서 필름을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가 그 직원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 해고하겠죠. 실제로 저 스티븐 사손은 소속 회사가 코닥이었어요. 1970년대 스티븐 사손은 코닥에 있는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필름은 그릇이다. 그런데 그 말을 내뱉자마자 또 다른 그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내뱉자마자 또 다른 그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저 렌즈 옆에 붙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예요.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으로만 가야 돼? 카세트 테이프로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사에서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내일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실제로 20세기에 아인슈타인에 견줄 수 있는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파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해 보이는 물리학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 이론을 대학교 1학년짜리 신입생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걔네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 이론은 아직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내일을 잘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오히려 차별받을 수 있는, 그리고 홀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시작할 때 우리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워진다라는 이 얘기를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게 보는 세포든 우리 뇌 안에 있는, 아니면 듣는 세포든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아. 네, 퇴화? 죽습니다. 쓰지 않는 세포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연 도태돼요. 블레이크 모어라고 하는 학자는 지금 오른편에 보는 저런 통 안에 수직선만 있죠. 수직선만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고양이를 저것만 보게 만들었어요. 저 통 안에다 두고. 태어나자마자 한 두세 달 동안 수직선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선을 보는 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이 고양이를 꺼내서 수평바, 아주 간단히 쉽게 넘을 수 있는 수평바를 줬더니 못 넘어가더래요. 네. 벌써 이 세포들이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서 퇴화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좋은 그림이에요. 우리 아이 방에 벽지 바르려면 다 저런 거 벽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파스텔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기엔 어떠한 종류의 직선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샤프 컨트라스트, 구분되는 어떤 선들이나 각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Why a baby needs to see sharp contrast?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오히려 저런 걸 봐야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참 저런 세포들을 써야 될 테니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파스텔 톤의 그림을 태어난 아이들한테 바로 보여주고, 야, 너무 좋지 않니? 우리 아가야?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드는 걸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좋은 거라는 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생각으로 좋은 게 아니겠냐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다른 경험을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도 엄청나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너무나도 유명한 실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명 두 줄 실험인데요. 이 두 줄 실험이 뭐냐면요. 천장에 실처럼 얇은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을 한 명 이 방에 집어넣습니다. 방에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학생이 들어가서 해야 될 미션, 과제는 뭐냐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떼어내면 안 돼요. 떼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떼어내지 않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팔 길이를 다 재놨기 때문에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걸 잡아보려고 해도 절대 안 닿습니다. 예, 난감하죠? 자, 그런데 이 난감한 상황에 제가 옆에 있다가 가위를 하나 툭 던져줘요. 이걸 써봐라. 그럼 이 학생들의 표정은요,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이걸 왜 주는 거야? 그럼 제가 또 약을 올려요. 앞에 친구도 이걸로 해결했어. 네, 그러면 애들이 막 그런가? 방금 그래서 제가 써야 된다니까, 이걸로 된다니까 약을 또 바짝바짝 올리죠. 알겠다. 써야 되겠다. 자, 받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지민 씨? 저요? 네. 제 옷을 잘라서 어떻게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갑자기 또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 버전으로. 아니 어떻게든 연결시키면 네, 되니까. 네. 바지도 많이 잡지를 짜는 못하죠. 잡기가 힘들죠. 그렇죠. 99%의 학생들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요. 그리고 가위를 우리가 쓸 때처럼 잡고요. 그 가위 끝으로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아, 나 저 생각했는데. 네, 그 생각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우, 저희가 그 전날 나를 조교랑 함께 2시간 동안 갈아놨죠. 그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죠. 아우, 참. 잘리고 또 잘립니다. 이러면요.
90% 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위를 뒤집어서 나를 잡아요. 아우 창피해. 그리고 자기 손 다칠 걱정도 안 하는지 손잡이로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엿장수 가위가 아닌 이상 이거 절대 안 잡힙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아이들이 나오냐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6년 내내 과학영재반에 있었대요.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더니 30분이 아니라 10분 더 달라고 그래서 40분을 줬는데 40분 내내 말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정전기. 정전기. 야. 벌리면 안 돼. 네. 정답. 네. 벌려서 가위 한쪽을 그 걸고 끝에 한쪽을 걸면 안 고리에 끈을 묶어서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30분 내에 하는 학생이 10%도 안 나와요. 별 학생이 다 나와요. 가위 주면 이렇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갈 때 가위가 아니라 망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분 내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민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치를 한쪽 실끝에 묶어요. 그리고 던집니다. 그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그때 기다려서 잡아서 이어요. 그런데 가위는 왜 못 묶느냐? 가위와 실의 관계가 뭡니까? 잘라요.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절대 못 버리는 겁니다. 가위를 주고도요, 묶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걷게 하면요, 대략 5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10분 내에 거의 60, 70%의 학생들이 소리를 내면서 튀어들어와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생각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나오셔야 돼요. 즉, 다른 경험을 해야 돼요. 다른 경험을 하셔야만 그게 바로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다른 곳을 가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저희 아들이 10살인데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이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저도 가르쳐주다 좀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을 먹자 이렇게 해서 놓고 식탁에 나와서 밥을 먹고 조금 딴짓하고 놀다가 들어가면 적어도 만약에 5문제를 못 풀었으면 3문제 정도는 자기 스스로 풀더라고요. 네,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아니면 특히 단 거 먹었을 때. 그렇죠. 네. 아, 단 거. 아들이 단순해서 네, 네. 이게 확 정신을 놓고 나면 네. 돌아갔을 때 이렇게 하고 풀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다른 곳을 가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걷는 것도 뭔가 팁이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지갑이랑 휴대전화를 놓고 나간 아이들은요, 학생들은 통찰이 빨리 와요. 그런데 지갑이랑 핸드폰을 들고 나간 학생들은요, 계속 걸어요. 왜? 지갑이랑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면요, 내가 자꾸 뭐 해야 될지, 다음 약속은 뭔지, 그쵸? 그 다음에 내일 숙제가 뭔지, 이걸 생각하게 돼서 지금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목적을 계속 갖고 걸어요. 무목적으로 걸으셔야 돼요. 예전에 네. 그 수능 볼 때 선생님이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딴 문제 풀다가 다시 와서 풀어라. 그럼 풀릴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딴 문제 풀다 왔더니 종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풀었어요. 놓쳤구나. 네. 영원히 지나간 거야. 결국 못 풀었어요. 야, 네. 아, 물론 인류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인간도 있어요. 이전 아나운서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떨 때 육감이란 말을 쓰시나요? 뭐 저만의 촉을 세울 때. 그쵸, 촉. 네. 우리가 이 촉을 얘기할 남자가 때는 오늘 내가
예상치 못한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쓴 것 같은 표정이 읽힌다. 증거는 없는데.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없는데. 근데 결국 이틀 뒤에 그게 맞았다는 것을 느낄 때 아 내가 육감적이구나. 육감이 맞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자의 육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육감이라고 얘기할 때, 자, 증거가 있으면 육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가 있으면 오감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듣고. 증거가 있으면 돼. 증거가 없는데도 왠지 그게 생각이 되고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게 맞을 때 우리는 육감이 적중했다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아직 안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감을 합치면 우리가 왜 그런 육감이라에 해당하는 말들을 하고 실제로 그게 맞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모든 언어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 손 씻었다. 나 지금 손 씻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나 이제 나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도 하죠. 참 그 사람 따뜻해. 체온이 높다는 건가요? 아니죠. 체온 높으면 그건 병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떨 때 씁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친근한 사람한테 쓰죠. 그 더러운 손을 치워. 손에 뭐 묻었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러운 손을 치우라 그럽니다. 아, 그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옆에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멀리 지금 딴 동네 살고 있는데 가깝다. 이게 다 모든 언어에 있어요. 왜 이런 걸 왜 쓸까요? 그 더러운 손을 치워. 손에 뭐 묻었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러운 손을 치우라 그럽니다. 아, 그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옆에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멀리 지금 딴 동네 살고 있는데 가깝다. 이게 다 모든 언어에 있어요. 왜 이런 걸 왜 쓸까요? 이게 다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감각에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과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사실은 육감이에요. 다 좋다, 다 좋아. 못 고르겠다. 아, 나 미치겠네. 힘들다. 나랑 가까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화면 골라? 꺼주세요. 어떻게 화면 골라? 꺼주세요. 아, 정말 너무 어렵다. 네. 자, 따뜻한 커피와 아이스 커피가 있죠. 재밌는 건요.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과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어떤 사람이 자리 앞에서 앉아 있는데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이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해요. 따뜻한 음료, 차가운 음료. 10명의 면접관이요. 엘리베이터 1층에서 기다립니다. 이분들은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지원자를 평가해야 돼요. 5명한텐 따뜻한 커피가 든 컵을 줍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있죠? 나머지 5명한텐 차가운 음료가 든 아이스티 커피나 이런 것이 들어간 잔을 줍니다. 10층까지 올라가는데 2-3시간 걸리는 거 아니죠? 불과 몇십 초밖에 안 걸리는데도요. 그런데도 뜨거운 컵을 쥐고 올라간 사람들은 같은 지원자를 따뜻하게 평가해요. 차가운 컵을 들고 올라간 사람들은 차갑게 평가합니다. 10명만 해도 통계적 차이가 나요. 게다가 따뜻한 방에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회적으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체 내 약간의 변화가 자기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따뜻한 정도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대해주는 따뜻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체화된 인지 현상이라고 그래요. 내 몸과 우리 생각이 아주 적극적으로, 즉 오감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로맨틱 영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러브 액츄얼리죠. 로맨틱 무비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죠. 실제로 추운 겨울날 로맨틱 무비의 시청률은 올라갑니다. 왜? 내가 추우니까요. 내가 내 방 안에 추운 데에 있으니까 따뜻한 영화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틱 무비는 전부 다 겨울에 찍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부터. 그러네. 네. 근데 여기서 따뜻한 건 온도가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서 로맨틱 무비가 더 많이 시청되고 많이 비디오도 예전에 대여가 됐어요. 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2016년 12월 30일 영화 구도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추운 날인데 실제로 모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가니까 밑에 로맨스 코미디 추천이라고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검색창 밑에. 전국 현재 날씨 정보. 그거보다도 로맨틱 코미디가 더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옆에 생활 속 심리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이렇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우리 이런 표현도 써요. 그 사람 참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입이 무거우면 아까 그 그림처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무거운 사람 이렇게 표현을 쓸까요? 실제로 체중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겁다라는 게 신중하다는 얘기죠. 재밌는 건 이 무게감을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기만 해도 변해요. 어떤 사람의 인사 서류를 무거운 판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해요. 어떤 사람의 같은 인사 서류를 가벼운 비닐 카바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해요. 그런데요, 무거운 판 위에 올려놓고 본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도 더 신중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육감이에요, 사실은. 착각 같지만 육감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버디랭귀지가. 우리 몸의 포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권력자인지 아시겠죠? 네. 누가 봐도 확연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걸 사용하기도 하죠. 싸우기 직전에 몸을 불리는 겁니다. 조류도 그렇게 하고 파충류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너희들보다 세 혹은 나 당신들한테 나 압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벌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해요. 위쪽에 있는 자세와 아래쪽에 있는 자세 좀 다르죠? 위쪽에 있는 자세는 뭡니까? 내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취하는 자세예요. 밑에 있는 자세는 내가 좀 더 겸손해하거나 힘을 잃었을 때 취하는 자세죠. 이걸 2분 동안 취하게 합니다. 2분 동안 이렇게 하게 하기도 하고 2분 동안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2분 후에 신체의 변화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침을 뱉게 해요. 퇴하고 침을 뱉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침 안에 좀 호르몬이 있잖아요. 호르몬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하든 아직은 취하기 전이니까 양쪽 모두 뭡니까? 호르몬의 수치가 똑같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고자세를 취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저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박을 시켜요. 도박은 뭡니까? 약간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침을 뱉게 합니다. 다시 호르몬의 변화량을 측정하게 해요. 이 에미쿠디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걸 오랫동안 해봤는데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고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은요, 도박에서 더 모험적으로 변해요. 2분 동안 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뭡니까? 자신감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약해 저자세를 2분 동안 취했던 사람들은 모험을 안 해요. 그 사이에 벌써 뭡니까? 자기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컷의 호르몬이죠? 아니, 사실은 수컷의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좀 더 수컷 지향적인 공격적인 호르몬입니다. 고자세는 증가해 있어요. 호르몬 벌써. 저자세는 떨어져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벌써 일어나는 겁니다. 자세만 가지고요. 물론 이렇기 때문에 면접 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면접 들어가서 취하시면 큰일 나죠. 우리가 어떤 가슴 조마조마하거나 아니면 큰일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2분 동안만 자세를 고자세를 취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호르몬의 변화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반대로 취하면 내가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육감에 들어가는 거죠. IQ, 기억력, 연산력 이렇게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좀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우리 뇌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세포들이 감퇴돼서 혹은 손상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에 더 큰 부분은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머리에 든 게 많으신 거예요. 어떤 게? 비슷한 게. 머리에 비슷한 게 많아지면요. 무언가를 꺼내려고 할 때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내가 나갈 거야. 너 나가지 마. 내가 나갈 거야. 라고 서로 막 밀치고 서로 간섭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간섭 현상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처음 하시는 교사께서는 자기 제자 중에 영희가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담임을 한 30년쯤 하신 선생님께서는 자기 제자들 중에 영희가 한 60명쯤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무실에서 잠시 쉬고 계신데요. 모르는 전화가 딱 왔는데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게 선생님, 저 영희예요. 그러면요,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무려 60명의 영희가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이러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망증이에요. 이게 건망증. 자, 그러니까 70세나 80세가 됐는데도 나는 기억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머리에 든 게 없는 분들이 가르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IQ, 기억력, 연산력 이거 크게 잘 안 변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잘 안 변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이 진짜 안 변합니다. 성격 잘 안 변해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국민학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로 한번 쑥 기억을 더듬으셔서 내 친구 중에 가장 융통성 없고 가장 꽉 막혔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오래 가기 전에 연락해서 만나보십시오. 지금 만나시면요, 그분들은요 더 융통성 없어요. 격차가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내 친구 중에 제일 잔머리 많이 굴리고요. 그다음에 일확천금 좋아했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지금 연락해서 만나시려고 하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상당 부분을 우리의 부모님한테 받아서 태어나요. 즉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좀 슬프시죠? 우리 몸 안에요, 5AH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관련있습니다. 원래 5AH는 아난다마이드를 억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아난다마이드가 많으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덜 불안해요. 덜 고통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도 적습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행복에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되는 단위 면적당 비율이요, 민족마다 차이가 나요. 14%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족이에요. 우리랑 굉장히 유사하죠, 유전적으로. 그런데 이게 21%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북유럽 계열의 백인들이에요. 네, 이게 무려 45%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행복에. 요분들이 나이지리아 분들이에요. 재산 상태도 좀 떨어져도 그분들 굉장히 낙천적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타고난다. 근데 저에게도 약간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타고났다면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욱하다는 건 화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경로, 분노, 화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여전히 마찬가지로 못 바꾸는 성격에 도전하시는 거죠. 힘들어요. 네. 차라리 아주 간단한 행동 강령 하나를 실천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화를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넣어주는 거죠. 도망가세요. 아, 피하셔야 돼요. 자리를 피해라. 욱 하고 입에서 뭐가 나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셔서 1분 혹은 3분 동안만 다른 데 가 계시다가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호흡은 진정되고 그 다음에 그 흥분성은 약간 가라앉는데 그 다음에 오면 파국은 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능력과 성격을 묶어서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 기질을 주로 누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죠.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기질보다도 더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쉽게 변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관점과 자세죠. 이건 쉽게 우리가 한 번씩 건드려 볼 수 있고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이런 훨씬 더 크고 복합적인 능력은 성격보다는 관점에 더 관계가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상 가운데 걸 DAX, DAX, DAX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게 더 A와 B 중에 더 DAX에 가까울까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벌써부터 경계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뭘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데 네, 그럴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자,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네, 나는 B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수가 A인 거예요. 이걸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워싱턴에서 길을 막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80%가 저 B인 파란색 원통형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죠.
여기선 3대 7로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8대 2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 성격과 그다음에 능력으로 구분 못 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저 A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넥스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양인들이 놀랍니다. 리얼리? 정말? 특이하네? 의아해요. 저 사람들 되게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성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점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어디냐는 거죠. 같은 성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B를 선택하셨던 30%의 분들은 뭔가 좀 역할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이 강하신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굳이 성격의 차이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관점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나가보고 고쳐보고 우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느냐? 연습 많이 하면 되느냐? 공부 많이 하면 되느냐? 사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우리 인류가 선택했던 무언가 공부가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요. 20세기와 21세기 대학 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근데 전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연습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 많이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노련하고 익숙해집니다. 머리가 저렇게 고밀도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정한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고 쉽게 그 대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관점이 나아지는 것, 이것과는 큰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연습을 많이 하고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친숙해진다는 게 사람을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과는 무관하거든요. 그걸 밝혀주는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드의 한 면에 모음이 있어요. 그럼 그 뒷면에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4장의 카드가 정말 이 규칙대로 제대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2장의 카드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카드와 어느 카드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면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표정처럼 뭘까? 야, 좀 어려운데?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가 좀 헷갈리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술 마시려면 20살이 넘어야 적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관할구청의 담당 공무원이시다. 어떤 술집에 갔다. 그런데 이 술집에 A죠. 술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B, 23살인 사람. C, 술 안 마시는 사람. D, 19살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술집이 정말 이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해 보려면 2명만 확인해 보면 아는데 누구랑 누구겠습니까? A와 D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쉽냐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첫 번째 형태의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풀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A는 알겠는데 다음이 좀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번째 형태의 이 술 마시는 문제를 주고 학생들한테 누구 확인해야 돼? 이러면 학생들이 10초도 안 돼서 참 저것도 문제라고. A와 D입니다. 쉽게 해결합니다. A는 술 마시니까 몇 살인지 알아야 되고 D는 19살이니까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2 문제는 논리 구조가 똑같은 문제예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못 풀죠. 근데 2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풉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들한테 친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익숙하고 친숙해진다는 건 머리를 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왔죠.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해왔고 그걸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서 오히려 더 바보스럽게,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오히려 더 끈질기게 오답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노유민 씨. 영어에서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K요. K요. 자, K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코리아. 몇 분 안 계세요? 자, T로 시작하는 단어. 네.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어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영어에 익숙한 분들일수록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대답하세요. 왜? 자기 머릿속에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거든요. 자, 심지어는 영어에서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빈칸엔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이렇게 물어봐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죠. 자, 이게 감이 빨리 오셔야 돼요. 빈칸은 ing를 포함하죠? 그런데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왜? 첫 번째 것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친숙해요. 익숙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익숙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쩌다 어른 예전에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썰매 타요. 제가 그때 그래서 몇 개 알려드렸어요. 그거 다 알고 오셨을 겁니다. 상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못 당하세요. 제가 오늘 새로운 거 하나 해드릴게요. 자, 닌자 거북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왜 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무슨 배 만드셨어요? 거북선. 안 만드셨어요. 네. 뭐예요? 익숙해지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입니다. 구두쇠는 잘 안 쓰는 사람이죠. 잘 안 쓴다라는 건 뭡니까? 그걸 사용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겁니다. 근데 뭘 안 씁니까? 인지를. 인지는 생각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생각의 양을 줄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뇌는 10W짜리 전구다. 무슨 얘기냐? 10W짜리 이 전구를 늘 밝히고 있는 전자제품인 거예요. 우리 뇌와 신체가. 가정에서 주로 쓰시는 전구가 60W에서 혹은 또 100W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켜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니까 한 등씩 끄잖아요? 자, 그러면 10W짜리면 6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어쨌든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하죠.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있는 혹은 네 발로 다니는 동물보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혈액을 어떻게든 쉽게 표현들어서 펌프질해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직립보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그리고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생 인류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호모사피엔스의 이 역사를 수만 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이요. 99.9%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배고프게 살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과체중을 걱정하는, 자꾸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는 과체중이 오래 살고 과체중이 장수한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20년째 연구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래야죠. 살을 왜 뺍니까? 네. 요즘에 여자분들이 가장 고민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유지 중인데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웃으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방법이 존재합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너 요즘 고민 많구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 얘기 바꿔 얘기하면 너 뇌를 착각시켜서 다이어트에 성공했구나. 근데 그 메커니즘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의 뇌를 어떤 상황에 집어넣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많이 소모해서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약간 부수입이죠. 다이어트의 효과까지도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배고픈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대해서 뭐 100년, 200년도 안 됐겠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수많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인류의 사망, 즉 호모사피엔스의 사망의 압도적 1위는 질병이 아니죠. 전쟁도 아닙니다. 굶어 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뇌는 생각을 하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99.9%의 시간 동안 우리 인류는 배고픈 상태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세팅은 어떤 거겠습니까? 생각으로 인한 에너지의 양을 줄여야 되죠.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적게 하는 세팅을 우리 뇌에 구현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저희 심리학자들끼리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10W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한 50W쯤 막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뭐냐 하면 학생들로 치자면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부모님 안 보여드리고 숨길까.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갔는데 먼저 자고 있었던 아내가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이랬을 때 제가 몇 시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야 더러운 날까. 소위 말해서 아주 심하게 잔머리를 굴릴 때. 이때 머리가 확 돌아가잖아요. 이때 저희 심리학자들끼리 농담으로 50W쯤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0W를 쓰다가 또 한 30W 더해서 80W쯤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냐? 제 거짓말을 듣고 있는 제 아내가 어제 일어났던 일을 거꾸로 얘기해라. 이러면 미칩니다. 심지어는 왜 안 풀리는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을 때 이렇게 깊은 생각할 때 80W예요. 그리고 이때를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같은 시간 동안 중노동한 것과 마찬가지 에너지를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또 농담으로 100W 넘기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에너지 많이 쓰는 거야. 그때가 언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시를 읽을 때. 왜? 시에는 은유법이 있죠. 영어로 메타포입니다. 이 메타포는 어떤 메타포를 듣든 우리 머릿속에서 도처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이어붙여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 은유법이죠. 은유법인데 눈은 마음의 창이래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을 들으면 왜일까? 왜 그런 거지? 머릿속에서 막 뭡니까? 떨어져 있는 개념들을 이어붙여야 됩니다. 그럼 이 떨어져 있는 수많은 개념들을 이어붙이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을 읽게 만들고 뇌의 활동량을 살펴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뇌를 관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남의 메타포를 읽는, 즉 시집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그 메타포를 생산해내는 건 얼마나 힘들까. 실제로 그래서 생각의 양이 많아지면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께서 먹을 것을 쫓아다녀서 그 다음에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가기 위해도 그런 데 쓰는 에너지도 모자랐겠죠. 그리고 늘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하면서 사색을 하면서 은유를 즐기면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소모했다면 그분이 살아남으셨겠습니까? 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생각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먹이 혹은 식량을 구하기 위한데 주로 그 에너지를 쓰고 생각의 양을 줄여서 그럼으로 인해서 생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공부하는 뇌가 아니에요. 연구하는 뇌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뇌는 수렵과 채집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원시시대의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뭡니까?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습성을 지금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의 양은 줄이면서도 누군가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돌려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죠.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통찰과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이제 10분만 들어보시면 이제 알게 되실 거거든요. 제가 평범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학년에 1반부터 4반까지 총 4개의 반에 각각
30분씩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재료 주고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1반부터 4반까지 아이들도 다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균등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1반부터 4반까지의 차이도 없고 아이들의 결과도 같아야죠, 대부분. 그런데요, 3학년 1반,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 3학년 2반, 꽤 똘똘하고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3반, 우리나라에서 제일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4반, 내친 김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아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려 말에 누가 나라 말아먹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차이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각 반에 들어갈 때마다 말의 간격과 시간의 순서를 살짝만 건드리고 바꿉니다. 자, 제가 3학년 1반에 가서 아이들한테 저런 물체들을 던져줍니다. 아이들한테 주고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5개씩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쭉 둘러보다가요. 저 슬라이드의 밑에 쪽에 있는 도형들, 뭔가 구부러져 있고 꼬여 있고 이런 특이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 안 고릅니다. 왠지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위에 있는 거 골라요. 기본 도형들이죠. 자,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것들을 대부분 다 비슷하게 골라서 남자아이들의 70%는 이걸로 자동차나 기차 만들어요. 여자아이들의 80%는 이걸로 집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거리에 왜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지 아시겠죠? 남자들이 전부 다 자동차 만들어요. 자, 남자아이들이든 여자아이들이든 다 똑같이 만들죠. 천편일률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창의성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픈 1반을 뒤로 하고 제가 2반에 가요. 2반에서는요, 말의 간격만 살짝 벌려줍니다. 얘들아,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 이러고 그냥 나가버려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고르는지 아십니까? 이젠 취향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 위주로 아까 일반 애들은 오히려 잘 안 골랐던 특이한 것들 위주로 5개를 그것도 다 제각각으로 고릅니다. 그럼 제가 문 뒤에서 이렇게 딱 숨어서 보고 있다가 얘네들 다 골랐네. 문을 확 열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아이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가시기 전에 진작에 그 얘기를 하고 나가겠어요. 나 그랬으면 이런 거 안 고르잖아요. 이거 X자형 막 꼬부라진 거 이거. 저 아저씨 왜 저래? 막 짜증을 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다 다른 걸 골랐잖아요. 다 다른 걸 골랐기 때문에 같은 건 절대 나올 수도 없고요. 처음엔 저한테 짜증을 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는 더 재밌게 만듭니다. 이제서야 아이들이 재밌고 신기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3반에 갑니다. 3반에서는요, 이 도형들을 아직 안 보여줍니다. 커튼 뒤에 아예 가려놓고 1반과 2반에서 얘기했던 뒷문장을 앞으로 끌어옵니다. 자, 1반과 2반에선 5개 골라서 새로운 거 만들어라. 이 순서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3반에선 아직 안 보여준 상태에서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뭘 만들래? 아이들은요, 무지무지하게 용감해집니다. 엄청나게 용감해져요. 일단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옵니다.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도 무조건 나오고요. 제가 경기도 지역에서 이걸 했을 때 3반 여자아이 중에 이런 걸 만들겠대요. 저도 처음에 듣고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휴대전화, 영원히 기름 넣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뭐 이런 거 막 다 나옵니다. 이반 아이들 25명이 얘기한 거 우리나라가 정말 다 가지고 있으면요, 앞으로 최소 300년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커튼을 올립니다. 한 절반만 올라가도 아이들은 자기네들 앞에 닥칠 미래를 예감합니다. 나머지를 다 젖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방금 전에 말한 걸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아이들은 금융사기 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게 어른들이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이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여기서 5개를 골라서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해야 돼요. 지구 평화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1반이나 2반 아이들처럼 덥석덥석 쉽게 못 잡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5개를 잡겠죠. 자, 4반에 갑니다. 3반이랑 다 똑같습니다.
4반에서도 이거 가려놓고 너 뭐 만들래? 이러면 아이들이 엄청난 걸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커튼 젖히고 네가 말한 걸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여기까지는 4반도 3반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4반 아이들도 3반 아이들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5개를 고르겠죠. 4반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 고르고 나면 옆 사람이 고른 거랑 바꾸라 그래요. 못됐어. 저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의 의미를 전 알아요. 어머, 저 사이코패스 같은 거. 저는 방금 이제 우리 대학 다닐 때 시험 볼 때 이제 내 책상에다 써놨던 거를 옆 사람하고 바꾸라고 할 때 책상. 그때 그 공포감 같은 게 밀려왔었어요. 네. 실제로요, 제가 경상남도 지역에서 이걸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아이도 있었어요. 저를 쫙 노려보더니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이 4반 아이들이나 3반 아이들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에서 자기가 말한 걸 만들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평범한 초등학교죠. 얘네들이 만든 걸 누가 만든 거랑 비교를 하느냐. 같은 연령대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뽑혀서 세계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금메달 딴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아이들이죠. 얘네들한테 똑같은 점을체를 주고 1반이나 2반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해주고 만들라고 한 것과 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반과 4반 아이들이 만든 걸 비교해보면 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 4반 아이들이 만든 게 창의력 점수가 2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능력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메타인지는. 우리는 능력 있다고 하면 머리 좋다고 하잖아요. 머리 좋다라고 하면 아이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타인의 메타인지를 그리고 내 메타인지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게다가 인생에 굉장히 재미있는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아까 일반 아이들은 가장 평범했었죠. 왠지 아세요? 자기가 뭐 할지를 안 정했던 거예요. 자기가 뭘 할지를 안 정한 상태에서 뭘 해라라고 하는 말을 누가 줍니까? 다른 사람이 줬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뭐가 있어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익숙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반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좀 더 낫죠. 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지를 결정하진 않았죠. 그 점에서는 같았지만 그 도구를 자기가 좋아하는 도구로 가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도구를 가진 사람은 일반 아이들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반과 4반 아이들은 왜 그렇게 엄청난 그리고 대단한 아이들로 만들 수 있었느냐? 꿈을 먼저 꿨어요. 목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거창한 목표를 내가 말하거나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도구는 일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그걸 낯설게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똑똑해져 왔고요. 지혜로워져 왔고 발전을 거듭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착각을 하나 합니다. 3, 4반 아이들은 거창한 목표를 가졌지만 도구가 평범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창한 꿈을 꾸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나 재료나 행위도 거창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합니다. 이걸 일종의 착각적 통제감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주사위를 2개 던집니다. 주사위를 2개 던지면요. 나올 수 있는 합의 최대값이 얼마죠? 12죠. 6, 6이니까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똑같이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합의 최소수는 2죠. 1, 1이니까요.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주사위 2개를 던져서 12가 나오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사위를 던져서 네가 합이 2가 나오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자, 그럼 12가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 합이 똑같죠? 그리고 똑같이 1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12처럼 큰 수가 나와야 돈을 받는 사람들은 주사위를 어떻게 던지느냐? 이렇게 던져요. 그런데 2처럼 작은 숫자가 나와야 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던지는지 아시겠죠? 이러고 던져요.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게임이 있죠. 그게 바로 윷놀이예요. 윷놀이 할 때 윷이나 뭐가 나와야 될 때는 어떻게 던집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윷이야, 뭐야 하고 던져요. 자, 그럼 도가 나와야 될 때는요, 도. 우리 인간이
결과나 꿈이 거창하면 과정도 거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작은 변화였죠? 우리 인류의 수많은 다른 혁신들, 작은 변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구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메타인지로 하여금 그걸 낯설게 보게 만들면 인간은 그때 지루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메타인지가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메타인지가 무언가를 낯설게 보지 않게 만들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들을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제임스 와트가요,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증기기관이 산업혁명 만들었고 산업혁명이 우리 인류사를 바꿨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이 증기기관을 가지고 새로운 운송수단을 만들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나라에서 증기기관차를 전부 다 저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저게 왜? 뭐가 이상해? 이걸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얘들아 예전에 기차가 다 이렇게 생겼대. 딱 이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름저러 감탄사를 내뱉더라고요. 헐. 아니 왜 그렇게 어이없어 하니? 그럼 어떤 아이가 대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기관사 아저씨 오래 못 살아. 요즘 미세먼지 조금만 벌어도 엄마가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아저씨는 3도 화상으로 45분 이내에 사망하십니다. 실제로 저 말도 안 되는 설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관사들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기계공학 하시는 교수님들과 같이 추적을 해봅니다.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설계를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했나? 메타인지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쥐기 전날까지 이 사람들한테 제일 익숙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맞아요. 마차였던 거예요. 인류사를 바꿀 만한 새로운 물건을 손에 쥐고도 내게 원래 익숙했던 것을 기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세계 최초의 연필이에요. 1565년도에 발명됐죠. 연필은 정말로 고맙고 혁신적인 필기구입니다. 왜겠습니까? 지울 수 있죠.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립니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요, 1770년에 발명됩니다. 연필 발명해놓고도 우리는 무려 100년 넘게 조심히 썼어요. 더 가슴 아픈 건요, 이거 두 개 만나는데 100년이 더 걸립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이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죠. 칼 덩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1930년대 활동한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어요. 보통 심리학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왜 심리학했어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픔을 치유려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칼 덩커는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도와줄까를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을 괴롭힐까를 연구한 심리학자 같아요. 그렇다고 뭐 고문이나 안 좋은 걸 연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정말 풀기 어려워서 괴로워하는 문제를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 요즘 말로 치자면 먼 태죠. 이런 독특한 심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만든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못 빠져나온가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과 지혜와 이런 것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칼 덩커가 만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에서도 수많은 대학에서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줘봤는데 이 문제를 30분 내에 해결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모든 대학에서 똑같습니다. 단 10%. 그러니까 90%는 갑자기 실어증이 와요. 하다가 30분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위에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시경이나 아니면 궤복수술 이런 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를 몸 바깥에서 안쪽으로 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레이저로 위에 있는 종양에다 대고 쏘면
종양이 제거되는 건 좋겠지만 얘가 중간에 다른 신체 장기도 통과하죠. 걔네도 구멍이 뚫려요. 걔네도 손상이 됩니다. 종양 제거하는 의미가 없죠. 자, 그렇다고 중간에 다른 신체 장기를 안 망가뜨리려고 레이저를 약하게 쏘면요. 얘는 중간에 있는 다른 신체 조직은 안 망가지지만 이젠 종양이 제거가 돼요. 다른 모든 방법은 불가능하고 이 레이저를 몸 바깥에서 안으로 쏘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세영 씨 예를 들자면. 너무 어려운 네. 쉽지 않죠. 네. 네. 이현희 씨 어떻게 혹시? 되게 이제 no pains, no gains 아닙니까? 네네. 아픔 없이 이루어지는 뭐 승리랄지 수익물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네네. 감수해야 되는 문제라고 네. 받아들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에 신체 조직 망가지는 걸 감수해라. 예. 요 말씀이시죠? 네. 김상준 씨는 혹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어증이 오는데. 정말 학생들이요, 이 문제를 받으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 라고 보여주면요, 모든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왜? 너무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으로 영어권 대학에서 제가 이걸 할 때 대부분 F나 S로 시작하는 감탄사를 내뱉어요. 설마니 여기서 F가 판타스틱 이런 거 아니겠죠? S가 뭐 슈퍼 이런 거 아닐 겁니다. 바로 이 오른쪽을 보십시오.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면 됩니다.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면 들어갈 때 하나씩은 다 약한 레이저죠.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합쳐지면 6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6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태우면 종이만 태울 수 있지만 동네 친구 녀석들이 6명, 7명이 하나씩 다 가져와서 나에다 한 번에다 대면은 나무도 태울 수 있죠. 간단한 아이디어죠. 이거를 생각해내는 친구들이 10%밖에 안 됩니다. 못 푸셨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대학의 실명을 말하지 않을 뿐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90%는 이 문제를 손도 못 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재밌습니다. 제가 큰 강연을 앞두고는 학생들한테 어떤 필름을 보여줘요. 이건 학생들한테 그냥 장례 정리하면서 심심하지 말라고 보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필름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장군이 요새를 공격해서 함락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단 3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장군이 요새를 어떻게 공격해서 함락을 시키냐면요. 전병력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정문으로 돌진시키는 게 아니라 병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가서 이 요새를 함락해요. 제가 이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제 끕니다. 끄고 이제 제 강연을 한 10분이나 15분 그냥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학생들한테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 저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젠 10%가 아니라 30%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가슴 아픈 건 70%가 그래도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70%까지 포함해서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는 단 한마디만 더 해주면 됩니다. 아까 봤던 동영상이 힌트다. 그러면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불과 20년 전에 저희 심리학자들이 알아낸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지식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 배워서 해결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단서가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다른 영역에 있는 거죠. 다른 영역에 있는 걸 가져와서 그걸 해결하는 거죠. 그걸 70%는 못하더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 학생들. 왜? 나는 지금 의료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불과 15분 전에 군대 영역에서 그 힌트를 들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20세 혹은 25세 이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에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못 가져다 씁니다. 이걸 가져다 쓰면 생각의 슈퍼맨이 되겠죠.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메타인지의 비밀인 거죠. 좋은 경험은요, 사실은 굉장히 자기적이고 문화적으로 규정한 거죠. 그런데 다양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같은 80년, 100년을 살고도 더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물리적인 수명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긴 인생 그리고 재밌는 인생을 살아야 다양한 경험을 살아야 내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단편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내가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경험만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간은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요, 다양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죠. 컴퓨터 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부족한 건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경험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엔지니어들,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요, 저를 붙잡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세요. 저희는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뭘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와 같은 고충이에요. 경험을 다양한 걸 하지는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이 씨, 예.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올해가 2017년이죠. 네. 2007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1. 전혀 변하지 않았다. 10.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5 정도요?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9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난 10년은 엄청나게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 그만큼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난 10년은 10만큼 변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빨간 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 파란색이에요. 10대든 60대든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울기가, 비율은 똑같은데 기울기가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비슷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 10년의 변화량도 떨어지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안 변한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가보기 좋아하지만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은 60세, 70세가 되셨는데도 저 곡선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 심리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의 비결이에요. 왜? 더 많이 변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덜 가는 거예요. 예. 같은 경험만 계속하면 시간은 쏜살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본 것도 먹고 안 가본 데도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아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인간이 한 번 떠오른 생각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떠오른 생각을 그렇게 못 버립니다. 수많은 도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맨날 뚫리는데도 저는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까지 가는데 25km를 지금 12년째 같은 길로 가고 맞아. 저는 얼마 전에 지금 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몸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네네. 이틀 전에 제주도에서 지금 돌아왔는데 네네. 제주를 가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서울에서 기차로 광주까지, 광주에서 차 타고 완도까지, 그리고 완도에서 배 타고 제주도까지. 엄청 싸웠어요. 이 의견을 낸 친구랑 너 미쳤냐? 너 미쳤냐? 너 요즘에 비행기 표 구하면 싼 거 구하면 뭐 3만 원짜리도 구하는데 너 미쳤니? 결국에는 제주도 가서 늘 보던 도라르방 보고 뭐 한라산 오르고 늘 가서 한 거를 똑같이 해서 돌아왔을 때는 결국에 이 친구들랑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간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갔던 그 길에서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 새로운 경험을 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 경험이 추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잠시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많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미래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고요. 자, 그런데 저게 연령과 상관없이 앞으로는 절대 안 변할 거야. 다시 말해서 미래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겠습니까? 앞으로 안 변했으면 좋겠는 분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큰 성공을 직전에 거둔 사람들이 미래를 절대 안 변한다고 예측합니다. 그게 강력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 인류 역사상 얼마나 재밌는 바보 같은 예측들이 많았냐면 케네스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지털 이코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CEO였는데 이게 1970년대에 지금의 IBM이나 애플 같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상업용 컴퓨터 회사의 CEO였어요. 상업용 컴퓨터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있겠습니까? 회사에 있겠습니까? 회사에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한 케네스 홀스는 그렇게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보 같은 예측을 1970년대에 하게 되죠. 앞으로 절대 PC 시장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윌리엄 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유선으로만 통신했잖아요. 근데 무선으로도 연락이 되네? 이거를 알아보고 이걸 후원했던 영국의 최신부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이 무선 통신을 완성해 놓고도 앞으로 전화기 시장은 절대 오지 않는다. 특히 우리 영국에서. 왜? 이렇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인들을 보내면 되는데 왜 전화기를 쓰니? 이야기를 전할 때 이런 바보 같은 예측을 하죠. 심지어 컴퓨터 하면 떠오르는 빌 게이츠 있잖아요. 이 빌 게이츠조차도 도스가 대박이 나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예측 중에 하나가 앞으로 컴퓨터의 램 메모리 사이즈는 절대로 640kB를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킬로바이트라는 단위가 이제 쓰지 않는 단위라서 잘 모르실 텐데 메가는 아시죠? 네. 0.64메가예요. 1메가도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도스가 안 변하고 싶었다. 도스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내가 아마 있었겠죠. 우리 인류 역사상 큰 성공이나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미래를 가장 작게 예측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기술 분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페르디낭 장마리 포슈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참호전에 대한 모든 전략과 교범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프랑스군이 이기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프랑스인들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예측이 바로 뭐냐면 비행기는 절대 무기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래 변화의 적응력이 약화된 거죠.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업에서요, 어떤 직원이 훌륭한 성과나 성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직원을 모든 계열사나 회사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게 해요.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성공을 못 만들어내게 되죠. 성공을 하면 할수록, 성취를 이루면 이룰수록 다른 경험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다른 경험을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도 엄청나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조금 역사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랑 1956년도에 다트머스의 지금 인지심리학자로 불리는 저의 조상들,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한번 우리 그려내보고 설계도 만들고 나중에 다시 그 설계도대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얼마 전부터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계신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인공지능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인공지능이란 말은 원래부터 다 알고 계셨던 말입니다만 이 말이 올해처럼 서글펐던, 그리고 우리를 좀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런 해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알파고한테 진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씁쓸해하시고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죠. 근데 저는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 네네. 예. 왜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건 기계하고 싸운 거고 네. 이제 인간은 뭐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있는 거지. 그건 이제 확률을 가지고 인간이 휘둘릴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역시 멘탈이 뛰어나고 갑이라는 말씀을 다른 분들이 하신다는 걸 들었는데 정말 맞으시네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한희 씨처럼 이렇게 괜찮아, 이거 우리 그냥 기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한 군데에서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3번을 연속 대국을 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 분위기가 딱 이거예요. 인류 종말을 예감하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4번째 대국을 우리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언론사의 그 헤드라인 분위기가 또 이렇습니다. 희망을 되찾은 인류. 네.
5번째 대구까지 져서 1승 4패로 마감이 되니까 이제 시적으로 변하더라고요, 헤드라인들이. 예.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니까 모든 언론사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나요? 앞으로 20년 내에 혹은 25년 내에 없어지는 직업이 싹 브리핑이 됩니다. 나만 아는 직업이 없어요. 슬픕니다. 근데 이게 2016년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1997년에 이미 우리는 기계한테 쓰디쓴 실패를 한번 경험합니다. 세계 체스 챔피언인 카스파로프가 IBM의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한테 체스를 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었고 관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자, 그럼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11년에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미국 제퍼디에서 무려 74회나 연속으로 우승한 켄 제닝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비롯한 챔피언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이 되죠. Category is 19th century novelists. Now we come to Watson, who is Bram Stoker, and the wager. Hello, 17,973.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컴퓨터한테 지는 역사, 인공지능한테 당하는 역사, 우리가 무언가 못하게 되는 역사라고 보이시겠지만 뜻밖에도 인간의 인지를 연구하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럴수록 기계한테 놀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인간한테 놀라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혹은 몇만 년 동안 우리 인간만 열심히 쳐다봤더니 우리만 가진 기능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한테 지고 인공지능한테 지고 그다음에 기계랑 무슨 게임을 해서 지는 우리 인간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의 독특한 측면이 이제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경이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인간이시죠. 좀 질문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근데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에 개가 됐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자, 이런 거 빼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세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몰라요. 방금 전에 인간의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른다는 대답을 이렇게 빨리 잘하십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 왜냐면요.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을 안다는 대답처럼 이렇게 빨리 절대 못해요. 무조건 모른다는 대답이 안다는 대답보다 느립니다. 자, 왜겠어요? 컴퓨터는 나한테 그런 파일이나 그런 정보가 내 시스템이나 내 하드디스크에 없다. 이게 인간으로 치자면 몰라야죠. 자, 그럼 컴퓨터한테 너 그런 파일 가지고 있니? 너 그런 정보 가지고 있니? 라고 검색어를 집어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는 몰라요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다 찾아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자기 시스템을 다 찾고 난 다음에야 자기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가 내 하드디스크, 내 시스템, 즉 나의 뇌에 없다라고 대답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뇌를 열심히 검색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놀라운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손 드시기 민망하시면요. 나중에 요거 강연 끝나고 저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왜? 제가 그분을 빨리 학계에 보고해야 돼요. 우리 뇌에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를 일반적으로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연결, 시냅스란 말 들어보셨죠? 이 시냅스는 당연히 이 뉴런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런과 그거보다 더 많은 얘네들의 연결고리인 시냅스를 다 건드려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한 일을, 영원히 안 끝날 일을 1초 안에 끝내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놀라운 거죠. 우리 인간이요, 안다 해서는 컴퓨터한테 계속 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질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 해선 영원히 컴퓨터를 이겨요. 영원.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모른다는 건, 야, 시험으로 치자면 답을 못 쓴다는 건데, 그게 뭐 큰 자랑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른다는 판단을 1초 안에 할 수 있다는 건요. 그 다음 행동을 1초 안에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찾아보면 되죠.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되죠.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검색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도 무한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리고 내 생각을 보는 또 다른 더 위에 있는 눈, 바로 이런 의미에서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 내 안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알매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그렇게 빨리 우리한테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를 몰라. 다시 말해서 나한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줬을까요? 이 메타인지는요, 딱 한 가지밖에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한테 친하냐, 안 친하냐만 봐요. 자, 대한민국. 얼마나 친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백만 번 들으셨겠죠. 과테말라. 안 친하시죠? 저는 20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이민웅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기준으로요. 미국 대통령 이름 아세요? 오바마. 네, 아시죠? 네. 좋아요. 네, 제가 공소영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룩셈부르크 대통령 이름은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네, 봐요. 이름이 양쪽에서 쉬워요. 어떤 걸 우리가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영국 총리 이름은 뭐냐? 이러면 사람들이 기다려봐. 아, 이거 마가렛 대처가 얼마 전까지 하셨다는데. 네, 네. 브렉시트는 알아도 총리 이름은 몰라요. 네, 어중간하게 알아서 어중간하게 친하면 이때 우리 인간은 뭡니까? 컴퓨터 흉내를 냅니다. 어집지 않게. 그런데요, 이 메타인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바보 같은 실패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평생 살아가면서 1만 개의 실패를 맛본다면 그 중에 절반인 거의 대략 5,000개는 자기 메타인지에 속아서예요. 왜겠어요?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기계든 공부든 자주 봐서 친하기는 굉장히 친한데 실제로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멈췄습니다. 자, 이때 대부분 남자들은 자신 있게 차문 열고 쫙 나와서 차가 왜 이래? 딱 이러고 난 다음에 본네트를 딱 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요? 그냥 쳐다봐요. 그냥 쳐다봐요. 그럼 차 뒤로 가가지고 주섬주섬 뭘 꺼내옵니다. 공구나 연장 꺼내올 것 같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걸레 꺼내와요. 그리고 그 걸레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엔진룸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엔진룸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소나타 왜 이래? 야, 흰둥아 화이팅! 야, 민키 이러지 마! 막 이래. 이렇게 사물을 의인화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증상을 저희 심리학에선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조현증이라고 그러죠. 보다 못한 가족이나 동승자들이 핀잔 줍니다. 고치지도 못할 거 그거 왜 열었냐고. 그럼 그제서야 머리를 극적여요. 그쵸? 열기 전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아무 생각 안 난다, 야. 왜 이런 바보 같은 실패를 합니까? 손만 다 더러워지게, 옷에 다 부어 검은 거 묻게. 이 차가 내 차잖아요. 3년 전에 구입했다면 아침 저녁으로 3년 동안 매일 봤어요.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실패가 안 일어나는 동네를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요, 자동차 번호판에 렌트카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으면 자동차 본네트 여는 사람이 제가 관찰한 28사람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안 열었습니다. 나머지 27분은 다 뭐 했겠습니까?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바보 같은 실패를 막아냅니다. 왜? 이 차가 안 친해요. 어제 만났거든요. 오늘 만났거나. 우리 인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일을 1초 안에 끝나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힘인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무언가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에게 속아 바보 같은 실패를 하고 이 실패는 우리 인간의 실패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거죠. 자, 간단한 순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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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3번만 더 그게 시작. 컨닝, 컨닝,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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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썰매 타야 돼요. 이거 오늘 어쩌다 어른 끝날 때까지 제가 이것만 한 300개 하다 가도요. 아무도 못 빠져나오고. 제가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공부 제일 잘했던 친구한테 이걸 60개까지 시켜봤습니다. 네. 처음에 한 2-3개만 하고 제가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를 못 가게 해요. 왜? 약이 바짝바짝 오르니까 야, 너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59번째 시켰던 게 뭐냐면 보크라고 있죠? 그렇죠, 보크. 네. 자, 보크라고 5번 해봐. 너 이것도 못 빠져나오면 너 사람도 아니야. 너 그냥 고릴라야. 알았어. 합니다. 자, 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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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크. 야, 스프는 뭘로 먹냐? 포크. 포크. 정말 느낌이 포크로 와요. 진짜로. 네. 자, 이제 60번째로 갑니다. 자, 그냥 5개라고 5번 해봐라. 알았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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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야, 리어카 바퀴 몇 개? 4개. 정말 느낌이 4개로 오시죠? 자, 지금 이제 느낌이 와요, 지금. 네. 네. 지금 계속 돌아보면서 4개, 4개, 4개 이러고 계세요. 네. 대한민국을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리어카 바퀴는 2개예요. 아, 진짜? 자, 보세요. 무언가에 5초 동안만 익숙해져도 그리고 친해져도 메타인지가 고집부리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을 그걸 틀렸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5초 이상 익숙해지고 친숙해진 게 무한하게 많겠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